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과 인간 10주 1차 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10주는 1차 시의 수필에 대해서 살펴보고 2차 시에는 동화에 대해서 3차 시에는 문학 비평, 즉 평론에 대해서 대가 이제 개략적으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품을 같이 보기는 뭐 좀 어려워서 일단 10주 1차 시 수필에 대하여 공부합시다. 수필의 이제 영어, 그러니까 우리가 수필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영어 에세이를 이렇게 수필로 번역한 거죠. 이 영어 에세이는 이제 어원을 지금 보는 겁니다. 프랑스어 에세이어에서 비롯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프랑스어 에세이어는 시도에 보다 음미하다 이런 뜻인 모양이에요. 이렇게 쭉 이제 뭐 어원이 원을 찾아봤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필로 우리 문화에서는 한국 문화에서는 문학에서는 수필 에세이를 번역을 해서 수필로 쓰죠. 그러나 이제 이 수필이라는 말은 동양에서는 그 훨씬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다고 그럽니다. 남송 때, 중국 남송 때 홍매의 용지의 수필, 이렇게 수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책의 제목을 수필로 이제 쓴 거죠. 이 용지의 수필의 서문에 나는 버릇이 게을러 책을 많이 읽지 못하였으나 뜻하는 바를 따라 앞뒤를 가리지 않고 써 두었으므로 수필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 보인단 말이에요. 한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암 박지원의 기행문 열하일기에 이 이제 청나라의 그 사신의 일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해둔 그 열하일기에 이제 일신수필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한 챕터가 있단 말이에요. 수필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원으로 볼 때 동양이나 서양의 수필의 개념이 거의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다만 이제 서양의 에세이라고 하는 이 글은 이제 글의 성격은 인간성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고 탐구하는 윤리적인 관점이 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고, 동양의 경우는 이 수필의 의미가 좀 잡기적인,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문의 에, 그 학문의 어떤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신변 잡기적인 그런 어떤 성격으로 좀 취급했던 그런 흐름이 있어요. 자, 서양의 경우 에세라는 이런 그 말을 작품의 제목으로 처음 쓴 사람을 이제 이렇게 또 따져보면 프랑스의 몽테뉴, 예, 몽테뉴. 그다음에 그가 쓴 이제 그 수상록은 에세라는 제목을 붙인 책으로는 서양 최초의 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의 몽테뉴가 쓴 수상록. 그다음에 이제 베이컨도 1597년에 같은 제목으로 수상록 이런 제목으로 책을 내놓았는데,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몽테뉴와 베이컨의 그 수상록은 조금 이제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 보면 몽테뉴는 인생을 관조하고 삶의 근원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밀한 사색을 거치는 그런 글을 썼어요. 어, 그래서 그래서
이 몽테뉴형의 수필을 테스형이 아니고 몽테뉴식의 그런 얘기죠. 그런 유형의 수필을 인포멀한 에세이, 즉 경수필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이제 이것만 구분하면 돼. 우리가 공부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베이컨은 이게 색이 형광색이 지금 노란색으로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자, 베이컨은 어떤 이제 그의 그 수필에가 어떤 그 성격이 담겨 있냐면, 주로 현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결혼이나 직업 등을 비롯해서 극히 현실적으로 긴박하고 중요한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논리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글을 썼어요. 논리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글을 썼다. 그래서 베이컨류의 수필을 포멀한 에세이, 정중한, 뭐 격식을 차린, 좀 무거운 그 말이죠. 그래서 중수필, 무거울 자, 중수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수필이라고 했을 때 영어의 에세이, 그 다음에 프랑스어 에세이어를 이제 그 어원으로 하고 있는데, 서양에서 이 에세이라는 말을 작품의 제목으로 쓴 사람을 몽테뉴로 하고, 그다음 바로 이제 베이컨도 썼는데,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데 몽테뉴는 다시 정리하면 인생을 관조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일정하게 이제 거리를 두고 봤다는 얘기죠. 살폈다는 얘기, 깊이 있게 성찰했다 그런 얘기죠. 그 삶의 근원적인 것들에 대해서. 삶의 근원적인 것은 결국 뭐겠어요? 태어남과 죽음, 그 다음에 뭐 사랑과 이별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삶의 근원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것과 관련된 글들. 그래서 인포멀한 에세이, 즉 경수필, 이런 흐름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좀 구분해서 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베이컨은 이제 당대의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그 좀 신문의 어떤 칼럼, 이런 글들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포멀한 에세이, 즉 중수필, 뭐 칼럼이나 사설이라든가 이런 것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르러서 서양 문학에서 수필은 이제 확고한 하나의 문학의 하나의 장르로서 이렇게 이제 자리 잡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그 문학 시간에 수필과 관련돼서 이제 그 개념을 정의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수필에 대한 정의는 뭡니까? 어떤 형식에, 특별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무형식의 형식, 참 역설적이죠. 형식이 없지만 그러나 형식이, 어떤 내재적인 형식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 일단 붓가는 대로 뭐 자유롭게 쓴 글, 이것이 이제 수필이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바로 이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하는 수필의 개념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시나 소설이나 희곡처럼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질서하게 써도 되는가? 그건 또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수필의 그 내용이 사람살이와 세계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사색의 결과를 보여줄 게 필요하죠. 그래서 수필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만만한 글은 아니에요. 누구나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붓가는 대로 자유롭게 쓴 글이다라고 수필을 정의해 놓으니까 그야말로 누구나 쓸 수 있고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내가 수필을 한번 써보자 라고 쓰기 시작하면, 이제 쓰려고 책상에 앉으면 잘 안 되죠. 물론 다른 글도 잘 안 되죠. 그런데 수필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이렇게 시나 소설처럼 희곡처럼 아주 그 명료하게
사실 명료하지 않죠. 이 특별한 형식이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글이다. 이 무형식의 형식이다. 라고 하는 수필의 개념은 오히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정의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필은 어쨌든 에세이는 이것도 좀 이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내가 내 책에 이제 그 현대 문학의 이해에서 뭐 수필이란 무엇인가 이제 그 부분에 실려 있는 내 책에 실려 있는 내용을 이제 우리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를 옮겨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PDF 파일로 만들었는데 이 문장 자체가 참 수사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필 즉 에세이는 자기의 생활의 시도이며 의미이다. 뭔 말인가 어렵죠. 이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봄으로써 개인적 성과를 제시하는 것이며 사회 현상의 의미며 더 나아가서 사회 현실을 관찰하고 사회 문제를 논의하는 시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를테면 경수필, 미셀러니, 그다음에 중수필, 에세이. 그러니까 이걸 다 지금 묶어놓은 개념이어서 조금 이제 더 조금 더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문학과인과의 10주 1차 시에 수필에 대해 공부를 하는데 수필에 대한 보다 이제 명료한 개념을 일단 잘 이해할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수필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장점, 그 다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한계, 다른 종류의 문학적 글쓰기와 관련했을 때 수필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한계가 있거든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그게 뭔가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10주 1차 시 수필에 대하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자, 문학은 수필만이 아니라 문학 일반은 독자에게 감동적인 놀라움을 예비해야 한다라고 해놨습니다. 놀라움이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지만 이 놀라움은 이를테면 어떤 발견, 무엇인가에 대한 발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지의 충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감각의 자극과 새로움의 인식에서 이런 그 어떤 인지적 충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문학은 언어를 통해서 잠재되어 있는 감각을 일깨워주고 일상적인 인식을 늘 새롭게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수필도 문학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좀 인용을 하자면 수필이 갖는 문학으로서 성격은 뭐냐? 이제 수필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료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설명할 수 있을 것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갈래로. 자, 수필은 초촐하고 다소곳한 글이다. 수필은 서정시 같은 균형 잡힌 정서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수필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관계가 깊어요. 일상생활과.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제 이걸 신변 잡기적인 글이다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좀 낮게 다른 글에 비해서 물론 소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양에서는 이제 문학에서 보면 시가 가장 으뜸이었고 소설과 수필은 그야말로 소소한 신변 잡기적인 글이라고 이렇게 좀 낮게 평가를 하고 있었죠. 자, 문학이 인생의 표현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인간 생활과 관계없는 문학 장르는 사실 없죠. 그러나 수필의 경우 이게 이제 수필의 특징. 수필의 경우 다른 어떤 문학 장르보다 일상의 소소한 것을 담아내고 있어요. 수필은 특히 개성적인 문학이죠. 굉장히 개성적인 문학이에요. 왜냐하면 수필은 그야말로 그 꾸밈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또한 자기 고백적인 성격이 가장 강한 글이죠. 그래서 이제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수필이 나를 드러내는 문학이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결국 나만의 문제가 아닌 인간 일반의 보편적인 문제로 귀결됨을 알아.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필은 글쓴이 자기 자신의 어떤 체험을 특별한 어떤 형식의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쓴 글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이제
자기 고백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래서 글쓴이 개성이 잘 드러나지만 수필이 어, 수필이 혼자 읽고 많은 일기와 달라야 한다면 결국 뭐냐면 그 어떤 글쓴이가 수필의 작가가 경험한 내용이 그것이 결국 그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일반의 보편적인 문제로 문제였을 때 수필을 읽는 독자의 넓은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수필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과 경험을 풍부한 사색을 통해 드러내는 매우 개성적인 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 앞에 이제 앞에서 수필의 주요 성격 개념과 관련된 거죠. 주요 성격으로 무형식의 형식, 그다음에 개성적인 글 두 가지를 지금 들었습니다. 물론 제재가 다양하다는 것도 수필의 성격 중 하나입니다. 제재가 그러니까 그 글감 수필은 무엇이든 물론 뭐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그 대상의 제한은 없죠. 그러니까 하여튼 무형식의 형식, 개성적인 글. 물론 시나 소설과 같은 다른 문학 장르도 그 작가의 어떤 독특한 문체로 인해서 그다음에 그가 즐겨 다루는 어떤 주제 의식으로 인해서 작가의 개성이 작가마다 개성이 있죠. 어, 다른 문학 작품도 그러나 이제 수필은 보다 더 잘 명료하게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수필도 문학이란 일정한 어떤 수사적 장치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시나 소설에 비하면 훨씬 덜하죠. 시나 소설이라고 하는 문학 형식은 그야말로 그에 걸맞는 소위 문법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시인이나 소설가의 어떤 그 개성을 이제 우리가 어림하기 위해서는 여러 편의 작품을 읽어볼 게 필요하죠. 근데 수필 같은 경우는 단 한 편의 글을 통해서도 글쓴이의 개성이 어렵지 않게 드러나더라. 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무형식 형식과 관련된 논의를 좀 더 진행해 보자고 지금 아이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일기나 편집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일기, 편집을 여행기도 다 이제 수필의 범주에 포함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고백적인 글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수필이 문학이라고 했을 때 이걸 하나 볼 게 필요해요. 허구와 사실의 경계. 에, 즉 일기를 포함한 수필의 내용은 글쓴이의 체험과 그에 따른 사색의 결과가 담겨 있겠죠. 그런데 그 내용은 당연하게도 사실적일 것이 요구돼요. 그쵸? 근데 일기 봐요. 일기. 이제 나는 초등학교 때 우리는 일기를 날마다 써야 되고 검사를 받고 그 일기를 안 썼으면 담임선생님한테 불려나가서 손바닥 맞고 그랬어요. 자 봅시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일기를 썼고 좀 더 자라서는 연애 편지를 쓴 경험을 되돌아본다면 그 일기와 편지 글의 내용이 당연하게도 사실적인 것으로만 채워졌던가 지금 어떤 문제를 내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수필, 자기 고백적인 글 그런데 허구와 사실의 경계 수필에는 사실적인 것으로만 채워졌던가 수필의 문학이란 그 성격상 허구적인 내용을 완전하게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고백과 기록이 사실상 글쓴이의 기억에 의존하는 글이기에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거든요. 어떤 일이 지난 후에 즉 시간이 경과한 후에 돌아보는 과거란 얼마만큼의 가공을 거치게 마련이죠. 그 가공은 고의 여부를 떠나서 선택과 배제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모든 고백은 고백 그 자체만으로 진전성을 담보하는 게 아니에요. 독자의 공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독자의 공감은 무엇으로부터 가능할까요? 글쓴이 체험을 담은 그 글이 어떤 보편적인 울림을 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효과를 보죠 이제.
다시 말해서 독자는 수필을 읽고 어떤 위안을 얻을까요? 자, 이제 이게 내가 이 시간에 그러니까 수필의 개념을 명료하게 그 정의할 수 있을 것과 함께 수필의 어떤 긍정적 측면, 그 다음에 일정한 한계, 자, 그 두 부분을 왔어. 이제 수필의 효과. 다시 말해 독자는 수필을 읽고 어떤 위안이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수필의 장점은 위안에 있어요. 자, 이제 좀 오래 전에 돌아가신 법정 스님 모소유, 그 다음에 지금 암 투병 중이라고 하시던데 이앤수녀님의 시 혹은 산문들, 그 다음에 이제 최근도 아니고 이것도 내가 쓴 이 책이 쓴 지가 몇 년 됐기 때문에 이것도 좀 됐습니다만은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소위 힐링을 치유를 주제로 하는 산문들이 소위 산문 시장, 수필 시장에서 독자들의 큰 반응을 얻죠. 교과서에는 피천득, 유호영, 이어령 이런 수필이 실려 있지만 어쨌든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수필문학의 역할 혹은 기능, 자 봅시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카타르시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비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비참한 운명을 보고 간접 경험을 함으로써 자신의 두려움과 슬픔이 해소되고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죠. 이 카타르시스가 이 용어는 문학 외의 여러 영역에도 사용돼요. 정신 분석에서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나 상처를 의원의 행동을 통해 외부로 드러냄으로써 강박관념을 없애고 정신의 안정을 찾는 일도 카타르시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거든요. 이렇게 카타르시스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삶을 간접 체험함으로써 느끼는 감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평범한 사람보다는 높은 신분이나 능력이나 외모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남들에게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될 만한 주인공이 운명 혹은 성격의 결함으로 이후 몰락해 가는 과정을 다루는 것이 비극의 주요 서사인데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디푸스 왕에서 주인공 오디푸스는 테비 왕조로 태어났다가 코린토스의 왕조로 자라지만 결국 친부 사료의 죄를 짓고 두 눈을 잃은 채 그리스를 떠돌다가 죽죠. 그러니까 관객들은 이 오디푸스 같은 인물의 생을 보면서 일정한 감정을 느껴. 일정한 감정. 이때의 감정이 카타르시스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에는 이를테면 즉 간접 체험, 타인의 삶을 간접 체험함으로써 느끼는 감정이라는 얘기인데 이 카타르시스에는 결국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안도감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관객들은 연극이 끝나면 그 상황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무관하다는 것을 안도와 함께 편안한 느낌이 들어. 이때 카타르시스가 완성된다고 봐. 이렇 허구의 현실로 빠져들어서 자신의 현실을 잃어버리는 효과를 동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동화 이 동화의 감정이 주는 가장 큰 효과가 대리만족이란 말이에요. 대리만족. 그러니까 동화의 긍정적 효과는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데 있다면 위안. 시나 소설이나 드라마 특히 이런 수필들이 이런 긍정적 효과를 주지요. 위안. 복잡한 일상에 찌든 사람들의 영혼을 쉬게 해주고 그들에게 잠시나마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라는 위안을 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죠. 위안의 긍정적인 효과가 뭐겠습니까? 견디기 힘든 현실에서 잠시 마음을 빼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화의 이 카타르시스 동화 위안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지금 보는 거죠. 문제는 뭐냐? 이 동화의 효과를 통해 얻는 위안은 동화가 깨어지는 순간, 즉 각자의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쭉 내려가면 이제 수필은 그 성격상 여기 볼까요? 수필의 경우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 더욱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위안이 자칫 거짓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불박한 현실을 잠시 잊게 만드는 건 거짓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필은 그 성격상 추악한 현실을 들추어내거나 철저하게 불행한 인물을 그려내거나 절망적 상황을 제시해서는 안 돼요. 왜냐 수필의 독자는 생활의 활기를 되찾을 만한 약간의 자극은 허용하지만 몸 전체를 바짝 긴장시킬 만큼의 큰 부담은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수필의 장점은 정신적 휴식을 제공해주고 심적 안정을 제공해 주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필은 위로가 필요할 때 자신과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주죠. 수필은 사람들에게 현실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거나 현실을 견뎌낼 힘을 주기도 해요. 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제 시간 때문에 지금 이 서정주의 무등을 보며를 내가 비판적으로 읽는 좀 설명할 시간까지가 없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예요. 대부분의 수필에서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나 부조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 수필의 긍정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수필에서 긍정은 현실을 바꿈으로써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현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긍정은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많은 경우 현실 개선의 의지를 꺾거나 사회 구조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함 탓으로 여기는 그런 잘못을 왕왕 낳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정주의 시 무등을 보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말하는 것처럼 실제 가난은 한간 남녀에 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일상을 파괴하는 무슨 형벌이에요.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필의 매력은 돌아보는 아름다움, 또 현재 안정을 전제로 한 아름다움, 따라서 과거가 현재의 유한이 되는 아름다움에 있다고 설명할 수 있죠. 삶은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 수필의 장점이다. 단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필의 긍정은 아까 설명했죠? 현실을 바꿈으로써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현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뭐라고요?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 정도입니다. 자, 문학과 인간 10주 1차 시 수필에 대하여 간략하게 그러나 명료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